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2 과목입니다. 이번 시간은 5주차 2차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기어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하면 평기어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기어는 기계요소 설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잘 익혀 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지막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살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공부 한번 해보죠. 물림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알고 있자라 그렇습니다. 기호보다도 물림 길이를 펍선 피치로 나눈 거다. 그래서 물림 길이는 접근, 퇴거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그냥 있었다는 것 정도. 그리고 펍선 피치로 나눈 거다. 라고 하면 우리 그림 떠올라야 되겠죠. 우리 영상 봤던 거. 그래서 물림 길이가 펍선 피치보다 커야만이 된다. 즉 물림률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발생 원인은 피니언 인수, 작은 기어 인수가 극히 적을 때다. 따라서 이게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야 되겠죠. 그래서 방지책은 취소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 얼만큼 숫자로 이상으로 해야 되냐고요?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눈 거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인수비가 매우 클 때 똑같은 얘기죠. 둘 중 하나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압력각이 작으면 언더컷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언더컷이 발생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우리 그림 목이 가늘어지니까. 언더컷 방지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취수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압력각을 크게 해야 되겠고,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원인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수는 이렇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언더컷은 어떤 거고 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방지책은 뭔지 해서 원인을 알면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취수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 그 식은 이렇게 되더라. 이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누더라 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5주차 2차 시입니다. 5주차 2차 시의 목표는요 전위기어에 대해서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전위기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거고 이거를 사용 목적과 특징을 알고요. 전위 개수와 전위량이 나옵니다. 언더컷 방지를 위한 한계 전위 개수.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는 표준 평기어 공부했는데요. 그 표준 평기어, 즉 인볼루트 곡선을 갖는 표준 평기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뭔 영향이 있어요? 언더컷이 생겼잖아요. 언더컷이 생기니까 이 언더컷을 좀 없애기 위해서 만든 기어, 평기어를 약간 변형시킨, 업그레이드 시킨 이렇게 한 게 바로 전위기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위기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기어에 대한 설계가 나오는데, 강도 설계,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살펴만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기어가 뭐냐? 자,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죠. 지난 시간에 이게 뭐죠? 레크형 커터, 렉 커터에 의한 창성법, 그쵸? 네, 창성법에서 렉 커터, 즉 기어의 피치원과 렉 커터의 피치선이 접촉을 하더라. 그래서 얘가 커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를 깎고, 다시 기어는 회전시킨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깎고,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 항상 기어의 피치원과 레크 커터의 피치선이 접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깎은 게 바로 표준 기어입니다. 표준 평기어. 그런데 전위 기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게 피치원과 기준선이 접하잖아요. 근데 레크 커터를 피치선에서부터 일정 간격을 띄워줘요. 일정 간격을 띄워놓고 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표준보다는 이 거리만큼 떨어져서 깎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깎은 기어를 갖다가 전위기어라고 합니다. 전위기어.
전위 기어를 하게 되면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우리 앞서서 배웠던 언더컷이 안 생겨요. 언더컷이 안 생기고요, 그만큼 이 뿌리가 두껍게 되니까 이가 튼튼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 평기어를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만큼? 이만큼 띄웠다. 그 양이 곧 전위량입니다. 전위량. 이해하시겠어요? 전위량. 얼마큼 띄웠느냐? 이게 전위량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위기어란 레크 공구 기준 피치선, 이거를 기어의 피치원으로부터 적당량만큼 이동, 간격을 띄웠다. 그 양이 뭐라 그래요? 전위량이라 그러죠. 전위량만큼 이동하여 절삭한 기어다. 따라서 레크 공구의 기준선, 기준 피치선이 기어의 기준 피치원에 접하지 않는 기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표준은 접하는데 전위기어는 띄워서 했기 때문에, 전위량만큼 띄웠기 때문에 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용하느냐? 표준기어의 언더컷 방지나 단점을 보완한다. 표준기어보다 더 좋은 기어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단점도 나와요. 단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일정 양만큼 이격을 떨어뜨려서 가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양이 곧 전위량이다. 이 간격, 기준 피치선과 옛날에 깎았던 그 피치선 간격이 전위량입니다. 이 전위량, 도대체 그럼 얼마를 띄워야 될 거냐 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무조건 얼마 띄울 게 아니라 기어에 따라서 기어가 큰 거는 더 띄워야 되겠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 량, 그게 곧 전위량인데, 띄워줘야 될 양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전위 개수에다가 모듈을 곱한다. 모듈이라는 건 뭡니까? 피치원의 지름 이 길이를 갖다가 기어 인수로 나눈 거죠. 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듈은 작아지죠. 이가 작으면 모듈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가 작은 것들은 전위량도 당연히 작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 개수와 모듈의 곱이다. 그래서 XM입니다. XM. 자, 우리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SM 있죠. SM. SM이 아니라 XM입니다. XM. 전위 개수에다가 모듈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전위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전위 개수에다가 모듈을 곱한 거, 그게 곧 전위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표준 인볼루트 기어, 그죠? 이건 표준은 아닌 전위입니다. 전위기어. 이렇게 되고, 이 간격은 전위량이라고 하는데 XM이 되더라. 전위 개수에다가 모듈 M을 곱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위기어를 왜 쓰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식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전위기어가 어떤 거고, 사용 목적은 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잘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당량만큼 그게 곧 전위량이고,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XM으로 하더라. 전위 개수 곱하기 모듈로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기어, 전위기어, 이 절삭 피치선은 뭐냐면요, 기존 옛날 겁니다. 이거 그냥 표준기어, 표준기어의 피치선입니다. 이만큼 간격을 곧 전위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위량이라는 것은 그냥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겠죠. 레크의 기준 피치선. 자, 이 레크의 원래 거 기준 피치선, 이 접하는 놈, 이 피치선에다가 평행하게 떨어진 절삭 피치선, 이 절삭 피치선에서 기준 피치선, 이렇게 거리, 실제 절삭되는 거하고 이 거리, 이게 곧 전위량이다. 그래서 전위량 Y라고 한다면 XM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말로 이루고 있는 게 더 좋죠. 자, X는 전위 개수라고 합니다. 전위 기어를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봤더니 프로파일 쉬프티드 기어. 쉬프트는 일정 간격 띄운다는 뜻이에요. 띄우다. 우리 키보드에 보면 쉬프트 키 있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를 누르면 위에 게 써지잖아요. 위에 게. 그쵸? 그 쉬프트라는 얘기는 간격을 띄우다, 위로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위 기어를 쉬프티드 기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만큼 간격, 전위량만큼 띄웠으니까. 또는 수정된 기어다 해서 corrected 기어다 이렇게 불러요. 네, 이게 전위 기어입니다. 전위 기어를 사용하는 목적 왜 쓴다고요? 왜 써요? 언더컷 방지가 첫 번째입니다. 언더컷 방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래는 자, 이 2절삭 피치선 표준 기어라고 한다면 이 센터와 이 기어 센터와 이 기어 센터가 있었을 텐데 전위 기어는 이만큼 더 떨어져서 가공했기 때문에 센터 간 거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표준보다? 커지겠죠? 네. 센터 거리가 이 전위량만큼 더 커집니다. 따라서 중심 거리를 변화를 시키고자 할 때 이때도 전위 기어를 쓰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언더컷 방지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두께가 커지기 때문에 강도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이의 강도가 증가된다. 그러면서 물림률도 증가된다. 그러면 취소의 수는 표준보다도 더 작게 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언더컷이 안 생기기 때문에 취소 일수를 피니언의 취소 일수를 더 작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을 하면 기어 일수는 더 크게 한다. 큰 기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전위 기어가 어떤 거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안다면 사용 목적 굳이 달달달 안 해도 미루어 침착할 수 있다. 중심거리 커지고 언더컷 안 생기고 이 뿌리가 커지니까 강도가 커지고 물림률도 커지고 그리고 취수 일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아니, 취수 일수는 더 적게 할 수 있다. 취수 일수가 적어지면 피니언의 취수 일수가 적어지면 언더컷이 생긴다 그랬는데 전위 기어는 언더컷이 안 생기니까 더 적게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징 보겠습니다. 표준 기어 대비 한번 보죠. 모듈에 비해서 강한 예 여기 있었죠. 아까 이 강도가 커진다 그랬죠. 취수 일수를 적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미끄럼이 적고 물림도 원활하게 되고요. 네, 간섭이 없으니까 그래야 언더컷이 안 생기는 거니까 마멸이 적고 효율이 좋다. 공작이 정확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깎으려고 그랬더니 설계가 좀 복잡해지고 교환성이 없습니다. 표준이 아니니까 교환성이 없고요. 베어링 압력은 커진다. 베어링 축에 이제 기어가 꼽혀서 키에 의해서 돌아갈 텐데 이게 미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베어링의 압력은 커집니다. 이러한 단점은 생기더라라는 얘기죠. 네, 교환성이 없거나 설계가 좀 복잡해지고 베어링을 미는 힘 추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압력은 커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잘 알아야 되겠는데 전위 기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위 기어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준 피치 원의 자, 전위 기어 프로파일드 샤프트 기어다 그래서 P자라는 첨자를 썼는데 DMZ 많이 본 거죠?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원이라고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기초원의 지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좋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은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전위 기어의 치수 설계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전위 기어가 어떤 거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네? 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량 차라리 그건 중요한데 치수는 중요치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매우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위량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XM 자동차 SM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위 개수에다가 모듈만 곱하면 아주 심플하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전위 개수 선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 다 앞에서 본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준 기어에서는 언더컷이 생기기 때문에 피니언 기어의 취소 일수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얼마 이상으로 했죠? Z1을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누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위 개수, 자, 그렇게 언더컷이 안 생기도록
덜 생깁니다.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생기도록 전유량 XM만큼 떨어뜨려서 가공한 렉 공구로 가공한 전위 기어는 언더컷이 안 생기느냐? 생기죠. 그것도 입수가 더 적어지면. 그래서 전유 기어도 최소 입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평기어의 최소 입수보다 전유 기어의 최소 입수는 더 작겠죠. 대신에. 그죠? 그 최소 입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고 봤더니 1-z 2분의 z 사인 제곱 알파. 이거 복잡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1-2분의 z 사인 제곱 알파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압력각이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15도 잘 안 씁니다. 20도나 14.5도를 써요. 20도나 14.5도. 20도일 때는 1-z를 17로 나눕니다. 17분의 z. 1-17분의 z고요. 14.5도일 때는 1-30분의 z예요. 전위 개수를 구할 때. 전위 개수를 구하면 전위량을 구할 수 있겠죠? 전위량을. 그죠? 네. 전위 개수를 알면 전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XM이니까. 네. 그래서 전위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20도인 경우는 17분의 z고 14.5도는 30분의 17과 30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러면 전위량은 20도일 때가 클까요? 14.5도일 때가 클까요? 전위량은 XM이니까 똑같은 모듈이라고 한다면 X가 클수록 전위량은 크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X가 커요? 이놈이 크죠? 이게 더 작아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왜? 압력각이 작으니까. 그죠? 네. 압력각이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압력각이 작으니까 이게 더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력각하고는 전위계수는 반대잖아요. 네. 즉 전위량도 반대입니다. 언더컷이 일어나는 거 생각하시면 다 일맥상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도일 때는 1-17분의 z고 14.5도일 때는 30분의 z다. 근데 아주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치 않은데 대략 이 정도 알고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씩 봐놓으면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어 제작 시 오차, 열팽창, 유마그 두께, 부하 등이 발생되므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보다 약간 큰 실용적인 값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전위량을 구할 때 한 개 전위 개수를 구해야만이 모듈과 곱해서 전위량이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x를 구할 때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열팽창도 있고 여러가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조금 더 큰 값을 해야 될까요? 라는 뜻이야. 그게 더 현명하다?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오차들, 가공의 오차, 열팽창, 유마그 두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띄우는 간격, 전위량 이거가 이론적으로 계산된 것보다는 커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한 개 전위 개수를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크게 하자. 이론적으로 계산된 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죠? 5가 됩니다. 자, 이론값은 이렇고 실용값은 이렇다라는데 몰라도 됩니다. 실용값, 이론값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론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대략 뭐 이게 17이고 30이고 32인데요. 그냥 17과 30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넘어가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수가 각각 Z1이 10이고 Z2가 27입니다. 어떤 게 피니언입니까? Z1이 피니언이죠. 이게 작으니까. 네, 이건 크니까 이건 기어입니다. 공구 압력각 알파 14.5도인 전위 평기어에서 언더컷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위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언더컷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에서? 전위 평기어에서.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합니다. 써놓고 정리해 놓고 어떤 식 쓰면 돼요? 압력각 14.5니까 30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30. 그죠? 네. 20도일 때는 이렇고 30도에는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어는 전위 개수 x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30분의 z 1-30분의 10을 하면 피니언의 전위 개수가 나오죠. 모주를 안다면 전위량이 나오겠죠. 기어, 피니언은 이렇고 기어는 30분의 27 해가지고 전위 개수가 0.1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제를 하나 풀고요. 예제를 풀고, 자, 다음요. 지난 시간이 아니죠. 이게 아마 기어의 2주차 정도에 이걸 공부를 했을 텐데 나중에 뒤에서 볼 거다 그랬습니다. 자, 사이클로이드 기억나시죠? 사이클로이드 공을 밖에서 굴리고 안에서 굴려가지고 이 끝, 이 뿔이 만들었던 거, 두 개의 곡선인데 인벌루트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개의 직선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이죠. 그래서 한 개의 곡선이 는 거고, 압력각은 일정하지만 얘는 계속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이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이클로이드는 항시 고급이다, 즉 정밀한 기어다. 그래서 이것은 인벌루트는 일반적이다, 많이 쓰는 기어다. 추력 미는 힘이 작고 이건 크죠. 전유기어로 가면 더 큰다 그랬습니다. 굽힘은 약하고 이건 크다. 일반적으로 얘는 약하지만 정밀하다 그랬습니다. 미끄럼은 균일하면 되게 변하게 되면서 균일합니다. 마모도 균일해요. 근데 얘는 불균일하게 되겠죠. 중심거리 정밀하니까 정확하게 요구하고요. 이건 약간의 오차를 허용합니다. 특히 얘는 전유기어를 만드니까 일부러 더 오차를 더 주죠. 절삭 공구 어렵겠죠. 이거 여러가지 필요하고 쉽고, 공작 방법 어렵겠죠. 이게 정밀한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운 얘는 전위절삭이 불가능합니다. 전위절삭이. 그런데 얘는 전위절삭이 가능해요. 인벌루트는요. 그래서 다시 지금 보는 겁니다. 조립은 얘가 정밀한 거니까 그만큼 정밀도를 유하겠죠. 이것은 쉽겠죠. 언더컷 얘는 안 생겨요. 사이클로이드는 안 생깁니다. 인벌루트는 생겨요. 그래서 얘를 전위 절삭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호환성, 원주 피치와 구르몬이 동일해야 된다. 피치와 압력각이 동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밀 시계류, 일반적인 거, 제작이 쉽고 조립이 쉽고 일반적으로 널리 쓰고, 이것은 마모가 작고 정밀한 거니까 공작과 조립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로이드, 인벌루트 이 두 개를, 얘는 정밀 기어고 얘는 일반 기어고, 얘가 언더컷이 발생하고 전위절삭하는 거죠. 얘는 언더컷이 안 생기니까 전위절삭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이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평기어의 강도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하중 상태를 갖다가 이제 이 무늬로 나타낸 겁니다. 이 간격이 좁으면 그만큼 힘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촉 피치점, 뭐 예를 들면 이게 피치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접촉점에서 가장 큰 힘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하중을 받더라. 압축하중과 뭐 인장하중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근데 평기의 강도 설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면이 손상, 접촉면이 손상, 즉 면압, 즉 접촉되는 강도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스코링 현상이라 그래서요. 피로 박리, 피로 파괴입니다. 그래서 낮은 응력에서도 파손이 되는 현상, 그걸 피로라고 하는데요. 피로 박리,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죠. 융착, 열 때문에 또는 강도 때문에 융착, 달라붙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코링이라고 합니다. 스코링. 자, 아무튼 고속, 고부하 이런 때는 그만큼 힘을 많이 받으니까 열도 많이 생길 테고요. 융착 발생할 가능성도 높겠죠. 즉 그런 것들은 스코링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이런 강도를 고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굽힘 강도 뭐 이렇게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어요. 자, 평기의 피치 기준 치형 개수 값 뭐 이런 식으로 표로 되어 있는데요. 넘어갑니다. 또 있어요. 넘어갑니다. 속도 개수, 하중 개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어링에서 나왔습니다. 베어링. 똑같이 속도 개수와 하중 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저속용은 이렇게 하고
중속용, 고속용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건 보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소재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인장 강도는 어떻고, 구피 문역은 어떻고, 경도값은 어떻고, 뭐 이런 거죠.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이폭계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면압 강도, 경도가 낮은 재료는 검토를 하자. 뭐 그건데요. 역시 스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스코링 강도 아까 어떤 때 한다는 건 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뭐 이렇고 쉽게 시험은 안 냅니다. 자, 전달 동력. 우리 파이DN 60 곱하기 1000 이거 기억나죠? 전달 동력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 기억나시죠? 힘 곱하기 속도를 75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건 75고 왜 이건 이래요? 뉴턴이고 여기는 킬로그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거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배웠었죠. 우리 뭐 할 때? 마찰자 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찰자 할 때 똑같아요. 원주 속도는 파이DN을 60 곱하기 1000. 왜 이게 60이죠? RPM은 분당 회전수니까 이게 분이니까 초로 바뀌어야 되니까 60으로 나눈 거고, 왜 1000으로 나눴습니까? 이게 지름이 곧 보통 밀리미터니까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미는 하중, 힘 곱하기 속도를 이렇게 나누죠. 네, 우리 마력, 마찰차 마력을 제가 1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기어 강도 설계, 뭐, 림이 있고, 보스가 있고, 뭐, 그러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림이라 그러고요. 이걸 암이라 그러고, 이걸 보스라 그래요. 그러면, 기어가 림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암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보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 각각의. 보스를 너무 약하게 만들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림의 두께는 피치가 정해지면 정해지게 돼 있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스의 두께는 지름 D가 정해지면 되게 있고, 그렇죠? 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내겠습니까? 이것을? 안 낸단 말이에요. 림 설계는 이렇게 하고, 보스 설계는 이렇게 하고, 기어 이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림이나 암, 보스, 암도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어의 강도 설계가 끝나요. 자, 암의 숫자는 이렇게 하라. 그죠? 네. 암의 숫자는. 자, 모르셔도 좋습니다. 네, 모르셔도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기어 설계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 오늘 배웠던 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오늘 뭐 배웠어요? 전위 기어를 배웠죠. 전위량. 전위기어. 왜 전위기어를 쓰는지. 인벌유트 곡선에서 아까 피치1의 선과 렉 공구의 피치선이 접촉하는 게 표준기어인데, 그렇게 하면 언더컷이 잘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 전위량만큼 띄우더라 라는 얘기. 전위량은 전위 개수 X에다가 모듈 XM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위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전위 개수를 17하고 30이 있었죠. 1-17분의 Z, 1-30분의 Z 이렇게 해서 구했었죠. 그렇게 전위라 이렇게 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기어의 강도 설계 부분은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력 구하는 거랑은 예전하고 동일하니까 그렇게 뭐 마찰차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어를 전부 마쳤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 기어 배울 때 기어의 종류, 뭐 축이 어떠냐, 축과 뭐 축이 평행하냐, 축이 직각이냐, 평행하지도 직각하지도 않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그때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 놓으면 기어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보고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각이 20 표준 스퍼 기어에서 언더컷 방지를 위한 취소일수. 그러면 아까 이거 했습니다. 알파 언더컷 방지 Z1
네,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했죠. 네, 근데 이게 스퍼기어입니다. 전위기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때 취수일수 Z1은 어떻게 했죠? 2 나누기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했었죠. 계산기 누르시면 될 겁니다. 전위기어 사용 목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거라고 했어요. 언더컷 피하기 위해서. 맞죠? 네. 물림률이 늘어나죠. 감소가 아니라요. 교환성은 나빠지죠. 네. 계산이 복잡합니다. 전위기어를 하면.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요. 자, 이 문제들 전부 과거에 기사하시면 나왔던 문제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2차시까지 마치고요. 평기어 제10장 평기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해리컬 및 특수기어들, 해리컬 베벨 특수기어를 공부하시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제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진도 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기어가 끝났으니까 베벨하고 헬리컬 간단히 살펴보고요. 나머지 특수기어까지 간단히 살펴보면 충분히 쉽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평기어 공부하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